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네, 가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여전히 33도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 논에서는 벼들이 고개를 숙이며 알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른 곳에서는 벌써 추수를 마친 곳도 있다고 해요. 올해 쌀 농사는 기후적인 영향으로 고온의 풍부한 일조량, 강수량이 더해지면서 예년에 보기 드문 대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풍에도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생산량은 늘고 있고 그러면서 쌀값은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와 전남의 농민들은 대풍이 든 나락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벼는 농민들의 땀을 먹고 크는 것인데 봄, 여름 내내 땀 흘려 키운 나락을 갈아엎는 심정 얼마나 참담할지요.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이 통과됐더라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쌀 추가 생산량이 3에서 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했을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다른 농수축산 생산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죠. 식량 안보와 국가 기반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논리, 정부의 논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심은 어디에 있는지도 살펴볼 지점이고요.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순천에서 시작하죠. 최근에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 사업에 순천시 용수동의 와룡저수지가 포함되면서 지역 주민들 반대 대책이 구성하고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나서고 있어요. 네, 지난 7월 30일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건설 사업에 순천시 용수동의 와룡저수지가 포함되자 댐 건설에 절대 반대한다는 주민들이 옥천댐 건설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업의 명칭은 이 순천시 옥천댐으로 순천시가 지난해 6월 환경부에 와룡저수지를 옥천댐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주민대책위는 공모사업 신청 자체가 이 지역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순천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위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상태에서 댐 건설을 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옥천댐 건설 반대 시민운동을 전개해 사업 추진을 서명으로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지난 5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서름 속에 살아왔다며 순천시는 사업 추진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댐 건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는 옥천댐 건설 사업과 관련해 이 폭우가 내릴 경우 용수동 상류에서 동천에 이르는 이 시간이 짧아 하천 범람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환경부의 계획에 따르면 와룡저수지의 저수 용량을 현재 저수 용량의 10배인 230만 세제곱미터로 늘려서 이 댐을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3일 순천시와 환경부가 댐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업 예정 지역 주변에 계신 주민들 이주와 함께 토지 보상 현실화 등에 대한 제시를 요구했어요. 네,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대책위의 사업 추진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와 환경부가 당초 지난 8월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와룡 기후대응댐 주민설명회를 지난 3일에 개최했습니다. 지역 주민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순천시와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건설의 필요성과 적정성 검토, 또 향후 행정 절차나 보상과 주민 지원 등에 대한 설명을 주민들에게 했고 또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 주민설명회에서는 이 댐 건설 예정지역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주로 제기됐는데요.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이 토지 보상의 현실화, 각종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한 댐 건설 주변 지역 일부 주민들은 댐이 건설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논의 자체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며 댐 건설 전에 이 보호구역 해제와 주민들의 지원 사업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와 관련해 그동안 사업 추진에 대해 반발해온 전남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연합,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회원 등은 이 기후위기에 무지한 윤석열 정부의 신규 댐 건설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사업 예정 지역 주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요구에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 순천시의 다짐대로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시가 이미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 준비를 마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또 다른 노선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여수시가 웅천에서 미평 간 도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당 도로 개설 사업은 웅천 예울초 인근에서 미평 만흥 IC 일원을 연결하는 4.3km 구간의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액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기본 구상 용역 결과 2,63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선 8기 들어 추진 중인 해당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앞서 이미 지난 2021년에 신기에서 둔득 민드레미째를 연결하는 도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 당시 2.4km 구간 도로를 개선하는데 비용을 600억 원 내외로 사업비가 이미 예측됐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몇 년 전에 동일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를 마친 사업에 대해 여수시가 민선 8기 들어 이 사업비가 5배 이상 들어가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의 변경을 구상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기본 용역을 마친 도로 건설 사업을 동일한 내용으로 수천억 원이 더 들어가는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상황 같습니다. 이 액수가 뭔가 좀 그럴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여수시는 노선 변경과 사업비 증액 논란과 관련해 우선 1억 5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과다한 사업비를 감안해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우선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존에 했던 계획과 사업 내용을 비교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수시의 구상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 당장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기존의 사업 구상에 비해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사업을 여수시가 사업 내용을 변경해가며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일부에서는 여수시가 구상하고 있는 해당 노선의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수십 미터 높이의 교각이 다수 설치돼야 하고 기존의 사업 구상을 바꿔서 새로운 노선을 검토할 경우 사업 시기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여수시가 민선 8기 들어 지난 2022년 9월에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해 지난 6월에 용역을 마친 상황입니다. 5배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도심에 교각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양시가 최근 개최된 전어축제와 관련해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라고 자평했는데 이 축제에 참여했던 주민들 광양시의 홍보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가 지난달 24일 광양 전어축제와 관련한 홍보 보도 자료를 통해 제23회 광양전어축제는 일회용품 사용이 없는 친환경 축제다. 이런 제목의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전어축제를 다녀온 관광객들로부터 광양시의 친환경 축제라는 홍보가 과장되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양시는 당시 전어축제 기간 동안 음식 판매나 체험 부스, 또 푸드트럭 등 모두 14곳의 입점 업체에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를 미리 안내했다며 친환경 축제 개최 결과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를 다녀온 관광객들은 전어축제 현장에서 각종 일회용품이 여전히 사용됐다며 광양시에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노력에는 동의하지만 마치 일회용품이 없었던 축제처럼 과장된 홍보를 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예,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현실에서는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 관광객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광양시 어떤 입장일까요? 네, 전어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의 일회용품 없는 전어축제에 대한 과다 홍보 논란에 대해 광양시는 언론을 통해 해명에 나섰는데요. 광양시는 축제에 오신 분들에게 일회용품 대신 재사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 관계자와 시청 직원들이 일일이 업소들을 찾아다니며 배부와 관리를 병행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축제장에서 일부 일회용품이 사용되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 광양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도록 계속 현장에서 독려했지만 이 주말을 맞아 축제장에 인파가 몰리다 보니 일회용품이 버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광양시가 일회용품 없는 축제 개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부분 마땅히 격려받을 일이지만 일회용품이 축제에서 사라졌다는 식의 자화자찬식의 자평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국내 인구의 약 30%인 1,500만 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해요.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반려동물과 관련된 에티켓을 우리가 패티켓이라고 부르죠. 이 패티켓은 사회적 변화에 뒤처져 있다라는 목소리가 크다고요. 네, 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공원뿐 아니라 식당, 카페, 호텔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부터 많은 지자체들이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반려동물과 같이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펫비치, 산림 휴양시설들이 들어서는 등 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펫 문화는 점점 다양해지지만 반려동물 예절을 뜻하는 패티켓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민들은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패티켓은 많이 부족한 수준을 지적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아무리 같은 강아지를 동물을 사랑한다고 한다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지요. 입마개라든지 아니면 배변봉투 막 이런 거를 현수막에 막 적혀 있잖아요. 입마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있다면은 걱정할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워낙 개들이 만약에 작은 애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른들도 무섭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펫 문화가 발달은 하긴 하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보면은 배변봉투 자체를 아예 소지를 안 하시고 다니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출퇴근길에 많이 보거든요. 산책시키는 분들을. 네, 근데 대부분은 안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목줄 안 하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고 이렇게 좀 나이 있으신 분들 네, 좀 많이 봤어요. 예, 잘 지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티켓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애견 동물들이 배변을 하면 그걸 네.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거 큰 문제라면서요? 네,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예. 지난해 1년간 전국의 동물보호관이 적발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1,146건이었습니다. 네. 이 중 인식표 미부착이나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처리 등 이 동물 관리 미행이 63.9%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차지했습니다. 이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작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동물 관리 미행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수는 늘어난 데 비해서 패티켓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동물보호법 위반의 경우요. 현장에서 적발해야 하고 사소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로 나온 수치는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면서 특히 저녁에 그 인근 공원 가도 반려동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십니다. 산책하면서 길가나 나무 밑 잔디에 배설물 그대로
두고 가는 반려인들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눈살 찌푸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네, 날씨가 시원해질수록 공원을 산책한 시민들 많아지고요. 또 맨발 걷기 유행하면서 네, 오후 해질녘에 걷기 하시는 분 많습니다. 예. 그런데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반려견의 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해서 이 배설물로 인한 피해를 보는 분들 많습니다. 또 대변의 경우에는요, 눈에 띄어서 배변 봉투로 처리할 수 있지만요, 뭐 일종의 그 영역 표시라고 해서 반려견의 반복된 소변의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반려인들의 패티켓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시민들은요, 반려인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때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특별한 뭐 조치가 없죠. 막 같은 동네 사람들이어가지고 그게 하기도. 근데 이렇게 왜 안 하고 걔를 풀어갖고 다니냐고 뭐라 해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애하면 문제도 요즘 좀 단속 좀 했으면 좋겠어. 벌금이 갖고 들어가서 안 돼. 신고하면 무조건 보상 주게끔 이렇게 해보자. 특히 여기 무서운 호수공원. 거기도 그렇고 배가 고인도공원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있으면은 배를 담아. 없으면은 그냥 가. 특히 잔디가 많았죠. 근데 데리고 가서 이제 놀아 앉아 풀려놓고 그러면 이제 사람 없으면 남자 배우면 애기들 놀면서 밟고 그 잔디거든. 그 동네 사람들이 저녁으로 개를 데리고 와. 못 데리고 개 붙이나도 소용없어. 그러면 애기들 축구 찼다 공놀다가 개똥이 넘어져갖고 밀고. 어른들이 왜 그런가 모르겠어. 너무 심해. 강아지도 소중하면은 그런 것 좀 지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동물보호법과 관련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어려워서요. 반려인들의 양심에 맡기는 상황입니다. 그렇듯 반려인들의 패티켓과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반려인들의 안전관리, 또 반려동물 돌봄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반려동물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간 한 주 또 이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황 여쭙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뭐 저희 여수는 내일 행사들이 좀 많아요. YMCA는 내일 행사들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여수시 양성평등 축제를 웅천 친수공원에서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기 스포츠단 7세들이 있어요. 한 30명 되는데요. 노고단 등반합니다. 노고단은 우리 지리산은 평화의 산이잖아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지만 어떻든 평화와 생명의 산으로서 노고단에 가서 평화를 외칠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도 이제 드디어 서울 강남에서 집회를 할 수 있다. 예. 서울 강남대로에서 9월 7일 기후재해행진 집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 10만여 명의 청소년과 또 이 기후 탄소 중립을 원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10만 명의 시민들이 강남대로에 모여서 기후 정의를 외치는 그런 하루 행사가 있는데 이걸 조직하는데 굉장히 이번 주가 좀 바빴습니다. 네, 그러셨겠습니다. 마무리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 김석 총장님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네, 뭐 비슷합니다. 우리 뭐 김대희 총장님하고 같이 YMCA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9월 7일 날 그 강남 대로변에서 기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야 된다. 지금 지표면의 온도가 지금 이례적으로 가장 높은 한 해가 되어버렸고 네. 지금 당장 기후적으로 지구 문제가 생겨도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의 지금 현재 지구적 상황이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지 않고는 기후를 바꾸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다음 두 번째가 있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적절한 재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약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따른 약자들에 대한 그 뭐랄까 위기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의료와 관련된 여러 복잡한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활동들이 9월 7일 날
기후적인 행동이 함께하게 되는데 일단 순천 YMCA는 순천시 때 올해 재활용 놀이터를 좀 만들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놨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내일 9월 7일 날 조례 호수공원에서 순천시 제1회 자운순환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제안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 없어서 이 현장 안에서 기후정의 관련된 그 활동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기후정의 행동에 못 가는 순천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순천 시민들은 또 국민은행 사거리에 오셔서 함께 기후정의에 행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좀 오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천시가 자랑하는 그 주민자치회, 그 주민총회가 지금 한참 이 떼약볕에 각 읍면동 동사무소 또는 뭐 청소년 수련관, 뭐 주차장, 뭐 공원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네. 어제가 덕연동 주민총회가 개최가 됐고 남재동 주민총회가 개최됐는데 정말 그 뜨거운 그 날씨 속에서도 정말 열정이 있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좀 뜻깊었고 저는 이제 거기에 순천대학교 행정학과에서 4학년들 그 주민자치회를 이제 논문 쓰려고 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을 방문하는데 덕연동 주민들이 저를 굉장히 반겨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가슴 뿌듯했습니다. 네. 제가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행정을 담당하는 전남 동부지역본부 개청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시간 참 빨라요. 전남 동부 출장소 형태로 도청 업무 일부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동부지역 본부로 격상이 됐고 5개국 14개 부서가 전남 동부지역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지 1년이 된 겁니다. 뭐 성과도 있을 테고 앞으로의 과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전남 동부지역본부 개청할 때 김영록 지사가 4개실 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직제 개편 공약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간의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김대희 총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러죠. 김영록 지사가 4개국으로 1000명을 지난 2년 전 민선 8기 공약 과정 속에서 했는데 그전에 15년 전에는 환경산림국 중심으로만 한 개 국만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쭉 봤는데 현재 3개국만 있거든요. 그 일자리 투자유치국하고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3개국만 있는데 본래 이 4개국 자체도 안 됐어요. 이러면서 여전히 전라남도는 남악 신도시, 지금 남악이죠. 남악 중심의 도청 중심적인 사고가 좀 있구나 하는 걸 느껴봤고요. 여순사건 지원단하고 기획홍보 담당관실도 있는데 이거 2개를 합쳐서 1개 국 정도 되지 않냐 하는데요. 국은 아니죠. 여기는 담당관하고 이 담당관실은 서기관이 기본적으로 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이라면 최소한 상급 부의사관이 주도한 한 100여 명 정도의 한 3개에서 4개 정도 과가 있는 형태를 의미하니까 엄밀하게 보면 그 선거 공약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융성국은 애초에 본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관광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관광 알짜배기는 빼버리고 그냥 문화융성국에서 문화 관련과 한 3개만 있어버리는 행태가 됐는데 결국은 이 문화관광체육의 하나의 몸통인데 결국은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러면서 문화국으로 했다는 말 듣고 결국은 알짜배기는 빠져버린 허상뿐인 3개국만 있는 행태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김영록 지사가 이렇게 뭐 동부권 지역의 시민들의 좀 불만들을 달래려고 한다면 좀 더 다른 고민을 좀 해봤어야 된다. 특히 이제 문화융성국 만들면서 전라남도 문화재단이 있거든. 100여 명 정도 있거든요. 문화재단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화재단 여전히 남하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중요한 그 해당 과가 관련 있는 전라남도 출자기관들 아까 문화대전처럼 출자기관이 한 24개 정도 있는데 문화재단이라도 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혀 안 오고 그냥 허상뿐인 과만 과 중심으로만 배치된 거에 대해서는 2년 전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저는 단편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허상뿐인 과만 남았던 1년이었다라고 총평 주셨는데 김석 총장의 총평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2005년에 동부 출장소로 출발을 했잖아요. 예. 굉장히 이제 전라남도 청사가 광주에서 남악으로 그러니까 전남 서부권으로 이전한 이후에 계속 이제 볼멘 소리들이 나왔던 것은 그랬어요. 전남 동부권에 처해 있는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만 관련한 거랄지, 뭐 소재 관련된 거랄지, 뭐 산단이나 뭐. 산단이랄지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먹거리가 있는데 이런 민원들과 이런 내용들을 전라남도가 굉장히 밀접하게 어떤 정책 개발이라 할지 또는 민원을 해결에 관한 문제들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더디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단 우선 경제인들의 볼멘 소리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서 네. 그 볼멘 소리가 2005년에 그나마 좀 그 동부 출장소로 출발했는데 막상 전남 동부청사로가 이제 출발해가지고 2018년 동부 지역본부로 좀 개편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막상 전라남도와 관련된 행정력이 지역에 있어 보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남 동부 지역민들에 대한 요청과 요구들이 굉장히 강했죠. 네. 그런 가운데서 김영록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전남 동부 지역에 있는 사람 많은 그 정치인들 그리고 뭐 시도 의원들이 그리고 또 경제인들이 전남 동부 청사에 걸맞게끔 요청을 했었죠. 그걸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가 선거 공약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지기로 생각했는데 앞서 이제 김대희 총장님이 굉장히 좀 짜게 좀 평가하신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전남 동부 청사가 와서 얻는 득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 전라남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전남 동부 청사를 통해서 동부본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허상은 아니다. 그렇죠. 허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더 강하게 요구를 해서 청사의 비주분 문제랄지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은 관광과 경제와 환경을 떨어뜨려 놓고는 되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한 집중도를 전라남도가 우리 지역에다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라남도가 좀 깊이 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그 1년 네. 동안 어쨌든 이제 운영은 돼 왔잖아요. 뭐 그 허상은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김 총장님께서 말씀 주셨고 실질적인 득도 있었다. 물론 이제 그걸 바라고 좀 더 크게 해주라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운영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운영도 허상이었습니까? 아니 실제로 이제 공무원이 한 280명도 있으면 예. 성과는 있겠죠. 거기서 뭐 다루는 예산만 해도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다루니까 일정한 효과는 있는데 오늘따라 김석 총장님이 굉장히 좀 많이 봐주네요. 아니 앞에서 하도 김대희 총장님이 너무 나무래 버려가지고 제가 준비 멘트를 다 하셨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출장소 이제 작은 기초 다니는 출장소라 그러고요. 출장소부터 시작하죠. 네. 근데 어떻든 이게 동부 청사예요. 지역본부는 본청을 의미하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도장이 찍혀지는 최종 결정을 행정 결정을 하는 동부 청사인데요. 보통 우리가 광역 단위 이렇게 별도의 본청을 별도의 본부로 빼어서 본청하고 거리가 먼 1시간 반이나 2시간, 3시간 거리에 두는 이유는 몇 가지 행정적 효율을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도청과의 거리가 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그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거나 그걸 통해서 또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뭐 경기도는 남북이죠. 남과 북이 차이가 있고 전라남도는 동서 또 경상남도 동서 이런 데는 별도의 지역본부를 반대편에 두게 되는데 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지역 간의 갈등 해소 사회적 통합 목적을 두고 지역본부나 별도의 별청을 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남 지역본부도 동부 지역본부도 어떻든 동서 간의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동부 쪽이 어떻든 85만 명이 있어요. 엄밀하게 보면 전라남도 도민의 50%가 이 반지름 30km 이내의 좁은 지역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서 동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라남도 수입의 70%가 동부 지역에서 나오고요. 네, 네. 이렇기 때문에 이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또 동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물류나 관광의 발전들을 높여내려고 하는 장점 때문에 별도의 청을 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부 지역의 파이를 키워서 전라남도 180만 도민들의 삶들 전체를 먹고 살리는 그런 행정적 전략을 두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제대로 먹게 들었는지 저는 1년 동안 봐보면 특히 지역 연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정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남 지역본부에 3개 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3개 국 중에서 환경산림국은 지역 연계성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지리산을 중심으로 또 여수 산단과 광양 제철을 중심으로 환경산림국은 어떻든 지역 연계성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나머지 문화융성국이라든가 일자리 관련 국은 지역 연계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그 해당 국들이 전남 지역본부가 85만 전남 동부 지역 도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 연계된 행정 서비스를 강화시킬 것인지 1년 동안의 평가 점수를 보면 저는 거의 뭐 간은 면했지만 양의 수준이다. 수미양가 중에서 좀 그런 측면은 여전히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요. 실제로 도청에 있는 동료들하고 선후배들이 좀 있어요. 저 대학 뭐 선후배들이 있어서 물어보거든요. 야, 너희들은 주로 행정직이 많거든요. 너희들은 왜 전남 지역본부 동부 지역본부 안 오냐 해도만 행정직이 가서 할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주로 기술직만 있는 거예요. 환경살림이라든가. 그리고 행정직 기능 관련된 공무원들의 역할. 도청은 광역은 좀 행정 단위가 강하거든. 정책 기능이 높고요. 기초 단위는 뭐 우리 기술직이나 전문직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행정직이 동부 지역본부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군데 없다. 그거는 또 처음 듣네요. 네, 그렇게 하고 어떻든 직원들이 여전히 불편하다. 네. 생활이 불편하고요. 거주가 불편하고 어떤 그래서 서로 기피하는 쪽이 동부 지역 근무해라 그러면 한숨을 쉬고 드디어 나는 기한 가는 아니 생활이 불편한 게 아니라 사실은 도지사와 가장 밀접한 공간에서 이런저런 인사나 이런 거에서 있어서 뭔가 보이지 않는 그림들이 있어서 그런 역할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전남 지역본부가 동서로 나누어져 있는 전라남도의 그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적 분위기를 만들었는가. 그래서 85만 전남 동부 도민들의 좀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졌는가 이거 중심으로 1년 동안 평가해 본다면 여전히 저는 미진하다고 보는 거죠. 네. 참 뭐 지역 간 화합 뭐 이야기 이제 주셨는데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올 한 해도 내내도 이제 전남 의대 관련해 가지고 더욱더 이제 분열된 양상을 보였던 최근 또 1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전라남도 청사를 무안에 있는 것을 옮겨오지 않고는 이런 볼멘 소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는 과연 전라남 도지사가 좀 통 크게 부지사가 좀 상주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전남 동부 본부의 위상을 좀 끌어올리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아까 김대희 총장이 이야기했지만 전남 동부 지역본부가 저기 신대에 있잖아요. 순천 신대에 있지만 저희가 몇 번 가봤던 여러 가지 이유는 집회하러 저희들 입장에서 네? 전남도에 기자회견하러 네. 기후위기 관련된 기자회견하러 또는 여순사건 관련해서 토론회하러 네. 또는 여순사건법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의원들 모셔다 놓고 서약식 하고 그런 형태로의 전남 동부본부를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무슨 이야기냐면 김대희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수요와 경제 민원과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전남 동부 본부가 정말 이 그 면대면으로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만족도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요거 관련해서는 전라남도가 동부청사가 좀 비좁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 갈등과 관련해서 전라남도 역할이 좀 이 정도 있어라고 뭐 왜 이렇게 너무 이슈를 주도해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그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다 요청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의 뭐 비전,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 1년까지는 이랬다라는 평가를 두 분 주셨습니다만 개청 1주년 기념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김영록 지사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동부권을 환태평양 물류, 관광,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분야가 찍혀 있긴 하거든요. 이 취지 어떻게 읽고 계신지 김대희 총장께 드릴까요? 앞으로 1년 동안 지역본부의 그 3개국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좀 더 과를 늘리겠다 이 말로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를 늘리겠다. 네, 한태평양 물류 영역은 아마 여수 광양항만공사 건하고요. 어떻든 이게 수출입 그 물량, 광양제철과 여수산단 이 내용 때문에 아마 했는데 그렇다 보면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에 가장 중요한 해운항만가가 있어요. 해운항만가도 동부 지역에 둬야죠. 왜냐하면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가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관광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문화관광국이 본청에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관광 빼고 문화공원 왔어요. 그럼 동부 지역이 전라남도의 관광이 핫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관광이 문화하고 붙여서 본청이 그대로 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한 100명 정도 되는 또 전라남도 관광재단이 있어요. 그러면 관광가가 오면 관광 관련 재단도 동부 쪽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는 관광 활성화를 시킨다면 그럼 도지사는 관광을 왜 빼고 서부 쪽에 놔두고 왜 동부 쪽은 안 보냈지? 그러면 관광도 동부 쪽에 배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신산업 영역도 이야기했는데 물론 산업 거점이 전남남도의 산업 거점이 대부분은 동부 지역이기 때문에 신산업 영역은 특히 이제 2차 연료전지라든가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뭐 다양한 측면 속에서 특히 정밀 화학 쪽이라든가 이런 영역이 신산업의 앞으로 주요한 흐름이 되거든요. 탄소 경제, 탄소를 넘어서서 새로운 탈탄소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첨단 산업 중심인데 결국은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동부 지역이 할 수밖에 없다면 저는 본청 내에 탄소 중립 신산업 거점국이 바로 전략산업국이에요. 전략산업국을 사실상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동부 쪽에. 동부 쪽에 전략산업국 정도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결국 전략산업국 안 보냈거든요. 그럼 결국은 전략산업국도 동부 쪽에 좀 새롭게 배치하는 계획을 지사님이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 말을 했다면 충분히 진실성이 있죠.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당 과들은 여전히 옮길 생각은 안 하고 말만 번지르해 버리는 그런 그럴까요? 약간 치하하는 그런 이야기들, 말과 실제적인 내용을 좀 달라버리는 행태가 이번 1주년 기념식에서 저는 김영록 지사의 좀 이야기라고 봅니다. 김석 총장님, 이거 한다는 게 뭐 도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국을 옮기고 행정 공무원들을 더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건 제가 도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나 이제 우중을 어쨌든 파악해야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1주년 기념식에서 나온 이야기가 공수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동북권 한태평양 물류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오래 지역에 가지고 있는 비전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비전들을 전남 동부 본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책적으로 전라남도 좀 더 밀접하게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아니면 또는 지원책을 뭐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관광과 신산업 거점 관련된 부분은 뭐 여러 가지로 뭐 해룡산단, 율촌산단 뭐 이런 지역에서 지금 현재 산업적 요구들이 들어와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본 부분도 있잖아요. 네. 관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나왔던 것은 어쨌든 정원박람회 2023년 하면서 전국에서 이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렸던 장소가 정원박람회 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700만 명 이상. 그리고 또 하나는 여수 지역의 관광객도 뭐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라남도가 굴뚝 없는 산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태 환경에 대한 요소도 있지만 결국 관광 산업에 대한 육성 이 문제를 전라남도가 굉장히 좀 인구 소멸 문제를 할지 그다음에 지역 소멸에 좀 대응하기 위한 굉장히 중차대한 전략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대희 총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행정 인력도 늘리는 문제를 뿐만 아니라 내년 2025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과 예산도 좀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의대와 관련해서 되게 우리 지역에서 지금 반발이 현재 많은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좀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적 그 포석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승현 말씀하셨다시피 전략산업국은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제 기반 산업은 기존 철강이나 석유화학이에요. 이것 빼고 저는 중심적인 것이 신성장 산업과인데 여기가 바로 신소재 2차 전지라든가 드론 우주항공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 뭐 이런 행태들이 중요한 과가 바로 이 전략산업국에 다 녹인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다 산업적 기반이 동부 지역이고 그리고 연구 바이오 산업과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보건의료라든가 바이오 산업이나 백신 신약 연구인데 동부권 지역은 산업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에 있는 주요 전략적인 그리고 중심적인 핵심적인 대학이 다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순천대학뿐만 아니라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그리고 청암대나 제일대도 보건간호 중심으로 재편되었던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보건산업이나 여러 가지 기계 여러 가지 과학 관련 학과들이 동부권 지역에 어떻든 국립대 중심으로 몰려 있다면 기존 산업하고 시너지만 만들면 상당히 쉽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사님께서는 여기서 뭐 1년 동안에 300억씩 5년에 걸쳐서 뭐 5천억을 투자해서 어떻든 수도권 못지않게 이런 기반들을 만들겠다. 그래야지만 이런 말들이 좀 서로 이어가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핵심 과들을 동부권 청사 쪽으로 좀 모아서 앞으로 100년 동안의 전라남도 먹거리는 동부 지역에서 나오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오히려 더 좀 나은 대안이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여전히 동부권의 산업 특성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동부청사의 기능 인력 규모는 아쉽다라는 말씀 계속 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좁다는 이야기도 하셨었어요. 이 동부청사 좁다. 얼마나 좁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일단 근무 환경이나 최근에는 뭐 새로 짓는 건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기능과 역할을 놓고 봤을 때 원래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나름 뭐 심도 있게 했겠지만
부족한 측면은 이용자들 차원에서는 좀 여러 방식으로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조금 뭐 공간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뭐 별관을 짓는다는 문제로 하면 장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되어야 전남 동부 청사에 대한 기능이 수월하게 원활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념시 때 이야기했던 김영욱 주사의 이야기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협소하다라고 하는 느껴지는 그 공간이 확장성이 없다. 좀 더 확장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본래는 크게 지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적게 지었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아마 4개국이 못 온 이유도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 동부청사의 역할 어떤 식으로 좀 해줘야 될지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이 동부 지역은 전라남도가 앞으로 밀고 나가고자 하는 또 전라남도 180만 도민들의 어떻든 경제적 원천이고 행정적 중심이 되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좀 더 기능을 원칙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 원칙적으로 관광하고 아까 전략산업국 정도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출자 기간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200명 돼요. 이게 본청이 남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율촌산다 쪽에 분원이 있어요. 그렇죠. 네. 보건환경연구원 본청이 동부 쪽에 있고 분원이 서부 쪽에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남 서부청사에 보면 인재개발 영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남 서부에 뒀거든요. 동부 쪽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2개 원 정도는 출자기간이 전라남도 출자기간이 24개 중에서 현재 지금 2개 정도만 순천에 있거든요. 우리가 신용재단하고요. 뭐 2개 정도만 있는데 결국 24개 대부분은 서부 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까 중요한 핵심적인 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인재개발 영역들 왜냐하면 여기는 지자체 공무원 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인구 85만이니까 이걸 수용하는 6개 시군의 공무원 수도 엄청나게 많고요. 인구도 많기 때문에 주요 핵심적인 이게 2개의 출자 기간 규모가 큰 2개하고 그 정도는 와야 된다. 관광재단, 문화재단까지 합쳐서 가야 되고 그러면 지역본부가 현재 11,000평 정도 적어요. 보통 우리가 옛날 평수로 11,000평 정도인데 차라리 이 자리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문화재단 공간을 주고 저는 해룡 쪽에 별도로 한 5만 평 정도 부지에 가져서 저는 만들어주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인근 땅을 사야 되는데요. 그쪽 땅값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고속도로 비슷한 다리가 단절돼 있어서 마땅히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지를 모색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결국 공간도 좁고요. 이런 국이 올라면 한 7,800명 정도 수용을 하는 대규모 영택이 있으니까 지금보다 3배 이상 규모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던 동부 지역이 앞으로 21세기 전남 지역을 먹여 살리는 3가지의 주요한 컨셉을 가진 행정 영역으로 강화시키려면 이걸 뒷받침하는 실과나 공공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좀 모여야 된다고 보는 거죠. 김석중 작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이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데 일단은 최근에 전남 동부 지역에 대한 소외로는 사실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굉장히 있었죠. 오래됐었고 그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전라남 도지사가 사실은 서부 권역에 정치적 거점과 지역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전남 동부 지역에 대해서 소외를 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뭐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남도청, 전남동부본부를 저는 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라남 도청의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전라남 도지사의 과제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정권을 가진 그 도지사의 정말 진짜 얼굴 또는 그 뭐 부지사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좀 근무할 수 있으면서 실제 전남 동부청사가 정치적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또는 최근에 의대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갈등의 어떤 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그 확산하는 주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정치적 좀 결단이 필요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남하게 있는 그러니까 서부 권역에 있는 전남도청사 주변을 이렇게 걷다 보면 별의별 그 도와 관련된 기관들이 다 즐비해 있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 사실은
조금 속상하고 첨불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쉽지 않. 시민사회와 관련된 조직도 그쪽에 있다 보고 그렇겠죠. 사회적 경제도 시민사회 활동도 이쪽이 훨씬 더 왕성하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밀접해 있는 기관들도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회의 갈 때마다 되게 지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어떻게 완벽하게 해소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좀 밀접한 도지사님이 전남 동부 주민들하고 만나는 좀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남 동부지역본부 개청 1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리해드렸습니다. YMCA 토론 이번 주 이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6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재충전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